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진 듯? 이렇게 좀 소소한 오타들이 종종 납니다. 아이폰 12 미니의 성공이 이제 다른 제조사들도 작고 가벼우면서 강력한 성능의 스마트폰이 수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갤럭시 S21 플러스 장기 사용 리뷰할 때 아직 장기 사용 리뷰를 안 한 핸드폰들을 이렇게 보여줬었잖아요. 그 중에서 또 한 놈을 골라 잡았는데요. 바로 요즘 갤럭시 S21 플러스와 함께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2 미니입니다. 긴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실제로 이모 저모 사용해봤을 때 크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그동안 아이폰 12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일반 모델, 미니 모델, 프로 모델, 프로 맥스 모델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냐에 대한 대답으로 일반 모델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각에는 일단 프로 맥스 모델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제가 이거 보세요. 비닐도 안 뜯은? 완전 새거 뜯지도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실사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크기와 무게라는 부분에서 너무너무 명백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탈락을 시켰고, 이제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을 살펴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프로 모델이 최대 밝기가 175니트가 더 높다. 얘는 800니트, 얘는 625니트거든요. 그리고 램 용량이 얘는 4GB, 얘는 6GB. 케이스를 또 빼야 이 프로의 진가가 나오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후면 무광이고 후면 유광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망원 카메라가 있고 4K HDR 돌비 비전 60프레임 촬영을 지원하고요. 애플 프로 로우를 지원하고요. 라이다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얘가 가진 특징들이 대부분 방문 그리고 4K 촬영할 때 좀 더 고해상도의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거나, 라이다 센서로 인물 사진 찍을 때 살짝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케를 넣어준다거나, 이런 부분이지 라이트하게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는 특성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은 용량일 때는 19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용량을 조금 낮춰서 보면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라리 30만 원 더 주고 이걸 사느니 그냥 일반 모델이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철저히 이성으로만 물론 실물을 보면은 무광율이 너무 예뻐 갖고 싶어, 30만 원 더 주고 그냥 이거 사지 뭐,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철저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서 일반 모델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댕겼어요. 그러나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의 소비는 감성에 의해 좌우된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결국 저도 지금 얘가 나온 지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이 지났는데 가장 자주 쓰는 제품은 바로 이 미니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역시 미니는 작은 크기, 확실히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가벼운 무게 때문에 손이 가장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저는 폰을 갤럭시도 쓰고 아이폰도 쓰는데 얘네는 작은 폰을 내줄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크고 무거운 걸 가지고 다니다 보니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디톡스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작은 폰에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투폰 쓰시는 분들은 딱 아이폰 12 미니가 진짜 내가 원하던 폰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작년에 나왔던 또 다른 작은 폰 아이폰 SE 2세대보다도 더 고사양의 칩셋이 들어갔죠. 좀 더 고사양의 제품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딱 알맞은 그런 제품이었죠. 확실히 이 미니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티가 나는 부분이 제 채널 영상 조회수만 봐도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보다 이 미니를 다룬 영상이 조회수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저한테 아이폰 12 미니 어떻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의 장점들을 다 느낄 수 있었어요. 장점부터 얘기하자면 디자인, 특히 이 색상, 저는 화이트 색상이 너무너무 예뻤는데요. 뭔가 그 우윳빛깔 화이트? 좀 차가운 하얀색이 아니라 좀 크림 색상이어가지고 그런 감성에 딱 맞는 색상과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진 디자인, 뭐 작은 크기, 가벼운 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양의 칩셋,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배터리도 저는 이제 라이트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라이트 유저로서는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따가 충전이나 배터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드릴 거긴 한데, 그냥 라이트하게 쓰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잠깐씩 충전하면서 사용하기에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5G 쓰면 금방 답니다. 그리고 램도 4GB라
용량보다는 정말 다른 스마트폰들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용량이긴 하지만 라이트하게 사용하기에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성능도 확실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작은 폰인데도 성능 좋고 카메라 좋고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용하시기엔 딱 적당한 제품이죠. 하지만 뭐 이런 얘기 누가 못하겠어요. 이미 이 정도는 아이폰 12 미니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건 실사용했을 때 정말 아쉽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화면 크기가 작아서 좋은데 싫어! 일단 이 작은 크기가 손에 착 감기고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 화면이 작아져서 처음에는 타자 치는 것부터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 오타가 처음에는 되게 많이 났는데 지금도 좀 나긴 나네요.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진 듯? 이렇게 좀 소소한 오타들이 종종 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손 크기가 중지에서부터 손목까지가 이게 한 16cm 정도 되는데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손이 막 큰 편이 아니거든요. 손이 좀 작은 편인데도 이렇게 오타가 나는데 손이 되게 크신 분들이나 막 남성분들은 좀 처음에 타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영영 적응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설정에 보면은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들어가 보시면 텍스트 크기라는 게 있어요. 글자 크기를 막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면이 작아서 키워야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글자 크기를 키워서 쓰시면 됩니다. 물론 그만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적죠. 저도 한 이 정도 키워놓고 쓰거든요. 근데 확실히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량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많이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크기 말고 디스플레이 확대 축소라는 설정이 또 있어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폰을 쓰시거나 눈이 좀 안 좋으신 경우는 이 확대됨 설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걸로 해서 설정을 해보시면 이렇게 사용할 때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는데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 와 진짜 저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여기 보이세요? 이 버튼? 저는 제 채널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 채널 버튼을 눌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안 눌린 거 보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눌리고 안 눌려! 이렇게 막 시도를 하다 보면 눌릴 때가 있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거기다가 이 위에 배터리랑 와이파이 시계까지 다 잘려 보이는 거? 이게 지금 이 뭐야 이거. 그래서 여기에 가까이에 뭐가 버튼이 있거나 그럴 때 누르려면 잘 안 눌리고 아래쪽을 잘 건드려서 이렇게 눌러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거슬립니다. 그래서 앱 개발자들도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버튼을 위쪽에 안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게 표준 화면에서도 어떤 앱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노치가 있고 여기가 패여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버튼이 있으면 눌리지가 않더라고요. 유튜브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얘도 지금 안 눌리는 거 보이세요? 계속 터치 실패하는 거? 이게 터치가 엇나갈 때가 있는 게 버튼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표준 화면에서 보면 오히려 비율상의 버튼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글씨 크기를 키운다고 버튼은 키워지진 않거든요. 터치가 먹는 영역이 너무 작아져서 이렇게 잘 조준을 해서 표 찍어줘야 터치가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사용할 때 보면은 한 번 터치하면 딱 먹혔으면 좋겠는데 작은 화면 때문에 발생하는 몇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쓸 때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근데 또 이거는 기존에도 작은 폰을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은 아마 비슷하게 느껴지긴 할 거예요. 다음, 무선 충전 시 불편함. 이거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아이폰 12 미니 배터리 때문에 불안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을 텐데 충전이라도 좀 빠르게 되면은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무선 충전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아이폰 12는 애플 정품 20W 전원 어댑터랑 사용을 해야지만 15W까지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품이 있어야 15W 무선 충전이 되는 거고 그 와중에 또 서드파티 제품을 쓰거나 다른 치방식 무선 충전기를 쓰면 최대 7.5W까지밖에 충전이 안 됩니다. 자, 7.5W로 충전하는 게 얼마나 걸리냐? 제가 어젯밤에 충전한 기록을 보여드릴게요. 요 영역부터거든요. 한 30%에서부터 100%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걸립니다. 60되는 게 7.5W 무선 충전입니다. 그러면 애플 정품 어댑터 4.5 이렇게 하셔도 애플 정품 어댑터에다가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 케이블까지 꽂아서 얘를 충전을 해도 최대 15W 안 됩니다. 아이폰 12 미니는 다른 모델이랑은 다르게 이 정품 충전기를 써도 최대 10
12W까지밖에 안 돼요. 사실상 지금 다른 브랜드들은 최저 15W거든요. 근데 얘는 애플 정품 안 쓰면 7.5W, 정품 써도 12W. 그래서 무선 충전을 주로 하시려는 분들은 충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플 정품 충전기 어댑터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결국에는 무선 충전을 최대 15W, 얘는 12W? 12W로라도 하려면 애플 정품 20W짜리 충전기 어댑터를 따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댑터를 구성품에서 뺐는데 본래의 충전 성능을 내려면 자기네 거 정품 어댑터를 따로 사면은 분명히 또 그거 포장하고 만드는데 탄소가 배출될 거고. 환경 보호라는 드립은 2020년 최악의 드립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무선 충전할 때 한 가지 더 불편한 점이 스탠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무선 충전기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얘는 크기가 작다 보니까 무선 충전 코일에 여기에 있는 코일이 딱 맞닿아야 되는데 이렇게 세웠을 때 좀 위치가 좀 모자랍니다. 얘가 키가 좀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이 충전기에서도 세로로는 충전이 안 되고 이렇게 가로로 해야지만 충전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 사용하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디자인과 그립감 일단 너무 예뻐요. 진짜 화이트 색상을 구입한 이유가 후면 색상도 크림 색상이어서 너무너무 예쁜데 측면이 알루미늄도 그냥 실버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뭔가 우유빛깔이야. 원래부터 흰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고 색상입니다. 종종 아이폰은 왜 이렇게 디자인 변화가 없냐, 이제 너무 식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이폰은 원래부터 기본 디자인을 고수하면서 아주 살짝씩 변형만 해왔어요. 아마 다음번에 아이폰 13 모델 나올 때도 보시면은 뭐 여기에다가 카메라만 하나 더 추가된다거나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원래 애플은 그렇습니다. 디자인 변화가 적다, 식상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원래 그러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정말 보기에는 정말 좋은데 그립감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케이스를 안 쓰시는 분들은 크기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한 손에 쏙 들어오고 좋다, 그립감이 괜찮은데?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용하시다 보면은 케이스 없이 쓰면 여기 모서리가 딱 각져 있기 때문에 은근히 아파. 이게 막 날카롭고 이렇진 않지만 뭔가 이 부분이 좀 아파. 그래서 차라리 저는 둥근 모서리일 때가 손에 잡기에 훨씬 편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케이스를 끼우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투박한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디자인하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노치! 아니 이 노치는 진짜 몇 년째 그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영상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할 때 꽉 차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노치는 정말 여전히 거슬립니다. 여기가 비죠? 특히 사실 영상 볼 때는 뭐 그냥 여기에 뭔가 있겠거니 하고 상상하면서 해도 되는데 게임할 때는 진짜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특히나 이쪽이 터치가 잘 안 먹기 때문에 뭔가 좀 이 끝부분에 조작을 하고 싶다 할 때 굉장히 항상 아쉽죠. 거기다가 뭐 일반 모델이나 프로 모델이나 이 노치의 가로 길이는 동일합니다. 1부터 4.5 얘도 1부터 4.5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화면 비율상 노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니에서 더 넓을 수밖에 없죠. 일반 모델이나 프로 모델에서는 이쪽에 뭐가 버튼이 들어가 있어도 충분히 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니 모델에서는 이쪽 부분에 뭐가 버튼이 있으면 터치도 잘 안 먹히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이 노치가 살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페이스 아이디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페이스 아이디는 이제 평화 시대의 유물이죠. 페이스 아이디가 최고의 보안 기술이기 때문에 애플이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애플도 전면 디스플레이에 지문 인식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9년도 초에는 다른 개발사의 전면 지문 인식 기술을 알아보기도 했고 또 2019년 말에는 다른 제조사와 이 FOD에 적합한 디스플레이와 모듈 개발을 알아봤던 그런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애플도 나중에는 좀 노치를 없애고 지문 인식 센서를 화면 내부에다가 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어째서인지 지금까지는 계속 페이스 아이디를 고수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요즘 아이폰 쓰면서 제일 불편한 부분이 바로 이 페이스 아이디거든요. 정말 평화시대의 유물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미 애플에서 플랫폼 아키텍처 담당 부사장이요, 독일 슈테른이라는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동하는 페이스 아이디는 보안 등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포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iOS 14.5가 나오면 애플 워치를 차고 있으면 애플 워치로 잠금 해제를 하는 방법도 나오는데요. 이미 영상에서 다뤄드렸죠, 제가 한번 베타 버전으로. 하지만 대응이 좀 늦은 감도 있고, 또 워치 없는 사람들은 결국 대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음번에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서처럼 측면 버튼에라도 지문인식을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듭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는 미니뿐 아니라 아이폰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하죠. 디스플레이 밝기를요, 이번에 아이폰 12 미니 그리고 12 프로와 프로 맥스 요 사이에 끝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애플에서 일부러 기본 모델과 미니 모델은 최대 밝기를 낮춰놨더라고요.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를 4기종 모두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일반 상황에서 최대 밝기 800니트까지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정상인데요. 일반 모델이랑 미니 모델은 625니트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제한을 걸어놨다는 거죠. 당연히 장사를 해야 되니까 끝나누기를 뭐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굳이 디스플레이 밝기에서까지 일부러 제한을 걸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625니트도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별로 지장이 없는 밝은 밝기이긴 하지만 진짜 밝은 햇빛이 쨍쨍한 낮에 밖에서 보면은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그리고 화면 주사율. 아이패드는 이미 120Hz 화면 주사율을 한참 전부터 사용하고 있고, 요즘 대부분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제조사 가릴 것 없이 120Hz 주사율을 거의 다 넣어주고 있어요. 일부 보급형 모델에도 120Hz가 들어가거나 90Hz까지라도 넣어주는 모델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이폰은 여전히 60Hz 화면 주사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60Hz와 120Hz는 정말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120Hz 쓰시던 분들은 60Hz 쓰면은 엄청 크게 역체감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 두 폰을 모두 쓰는 입장에서 역체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폰 자체가 터치감이 굉장히 좋고 부드럽기 때문에 갤럭시 자체에서 60Hz로 설정해놓고 보는 것보다는 아이폰에서 좀 더 부드럽게 보이긴 하는데요. 요즘 대세가 화면 주사율을 모두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아이폰은 언제쯤 120Hz 주사율을 지원할까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폰 12 미니는 5G 우선 모드로 해놓고 쓰면은 배터리가 진짜 생각보다 꽤 빨리 닳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120Hz 주사율까지 넣었으면 아마 배터리 게이트가 열렸을 수도, 배터리가 왜 이렇게 빨리 닳냐, 진짜 이런 혹평이 막 쏟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아이폰의 설계상 120Hz 주사율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폰 12 미니 성능은 어떤가요? 정말 잘 나오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봤는데, 네, 아이폰 12 미니가 칩셋을 굉장히 강력한 A14 칩셋을 썼죠.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스로틀링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걸리긴 합니다. 3D 마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어요. 일단은 이 20분 정도 되는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발열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테스트 시작한 지 5분 만에 40도가 넘었습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11분 만에 44도, 45도, 46도까지 올라갔네요. 지금 18분 지났는데 4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테스트가 끝났는데 와, 뜨끈뜨끈해. 이렇게 테스트는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테스트 시작한 지 10분 지났는데 S21 울트라는 40도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울트라보다는 아이폰 12 시리즈가 발열이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한번 볼게요. 16분 경과했는데 여전히 40도에서 41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0분 경과했고 테스트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40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최고 온도 41도로 테스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점수는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점수를 보여줍니다. 바로 최고 점수가 8000점대가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하죠? 갤럭시 S21 플러스도 물론 둘이 운영체제도 다르고 이런 점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점수 자체만 봤을 때는 갤럭시 S21 플러스가 최대 점수가 5500점대였거든요. 자, 그런데 8000점대 점수는 딱 한 번 처음에 피크를 딱 찍고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6,000점대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쭉 가면서 살짝씩 더 떨어지죠. 사실 뭐 S21 플러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얘는 이제 5,000점대에서 떨어졌다 올랐다 3,000점대까지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 있어서나 성능 면에 있어서나 아이폰 12 미니가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을 돌렸을 때도 S21 플러스에서는 좀 오래 사용했을 때는 그래픽이 막 깨지는 현상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아이폰 12 미니에서는 그런 현상은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프레임 드랍은 있긴 있습니다, 얘도. 근데 다만 이제 고려하실 부분은 칩셋 성능에 비해서 스로틀링 관리는 아직까지는 약간 무리가 있다는 점. 그래서 고사양 게임을 하기에도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고려해야 될 점은 발열과 배터리. 몸집이 작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을 오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조금 더 큰 모델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번에도 USB-C 타입이 아니라 여전히 라이트닝이 들어갔다는 점, 언제쯤 C 타입 넣어줄지, 그리고 4GB 램이 아무래도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처럼 다른 폰을 같이 사용하거나 이제 라이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4GB 램도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할 만한 정도는 되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 가지, 이게 울림통이 작다 보니까 확실히 같은 스피커 모듈이 들어간 일반 모델이나 프로 모델보다도 스피커 성능이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사실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 때 제가 애플에 좀 실망을 했던 부분은 처음에 이슈가 정말 많았어요. 외부 프레임과 디스플레이 사이에 유경 문제도 있었고 디스플레이 색감 이슈도 있었고 저도 한번 공론화를 했었던 검은 화면 반짝거리는 현상. 이거 지금은 거의 그런 현상 잡히긴 했거든요. 뭐 배송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음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바로바로 내놓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좀 이런 이슈가 생기면 바로바로 좀 공식 답변을 주거나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정말 크게 남더라고요. 또 12 미니 같은 경우는 잠금 화면에서 터치 씹힌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참 이번 12 시리즈 때 이슈도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12 미니 사용하면서 만족했던 부분, 또 특히 직접 사용해봐야 알 수 있는 아쉬운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현존하는 다른 비슷한 가격대의 스마트폰들에 비하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꽤 많이 보이는 제품이긴 해요. 그런데도 라이트 유저가 사용하기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이 나는 저래도 상관없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애플 생태계의 연동성, 또 아이폰 특유의 디자인,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현존하는 5G 스마트폰들 중에서 이렇게 작고 가벼운 모델이 없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 없다는 점이 사실 이 시장에서는 아이폰 12 미니만이 가지는 특별한 강점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애플에 대한 실망감도 약간 있고 하지만 시장에서 이 제품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품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사실 아이폰 12 미니의 성공이 이제 다른 제조사들도 작고 가벼우면서 강력한 성능의 스마트폰이 수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제품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여러분이 보고 싶은 리뷰, 궁금한 제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